서슬퍼런 여름이 저만치 물러선 자리. 지천으로 억새가 피어난다. 산천이 울긋불긋 가을옷을 갈아입으면 억새가 가을을 마중 나온다. 가슴 한가득 깊고도 푸른 호수를 품은 땅 예산. 그곳에서는 수면에 있는 물결에도 가을이 빛나고 있다. 하늘이 점점 높아가는 계절. 가을의 호수는 그 빛이 더 푸르고 또 깊어진다. 예산의 가슴팍을 온통 차지한 예당 저수지. 크기로는 국내에서 첫손에 꼽히는 인공호수다. 물안개 드는 새벽. 세월을 낚는 강태공들이 호수의 오롯한 주인이 되는 시간이다. (40여 년 전) 예당호에 처음 물을 가두기 시작한 이래 손맛을 즐기는 낚시꾼들은 이곳을 명당으로 삼아왔다. 낚싯대 하나에 강태공의 번잡했던 마음은 어느새 수면처럼 잔잔해진다. 낚시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이 편해져요. 고기를 못 잡아도 이 찌를 응시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마음. 또 고기가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이 밤하늘도 가끔 보고, 직장 생활 일주일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인데 와서 이렇게 다 풀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낚시가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물고기도 수면으로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본격적으로 손맛을 보는 시간이다. 오늘 아침엔 떡붕어와 참붕어가 나란히 강태공을 찾아왔다. 요즘 예당호를 찾는 여행객들이 을에 찾는 명소가 있다. 호수와 이웃해 공원이 들어선 지 6년 남짓. 이곳은 예산의 주요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만 이곳을 찾은 이들이 10만 명을 넘었다. 이 작품의 주인은 예산태생의 한 예술가. 그의 작품에는 늘 고향 예산이 담겨 있다. 작업실을 찾은 여행자에게 조각가는 예산의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한다. 작가를 탄생시킨 장소 예산. 그곳은 작가의 손으로 재창조된다. 대흥의 봉수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임존성이 있어요. 그 임존성은 백제의 마지막 격전지로서 우리 그 영혼들이 한 영겁 예당을 휘어감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 작품으로 형상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각 작품의 모티브가 된 임존성. 400여 미터의 봉수산에 자리 잡은 옛 성은 잃어버린 왕국 백제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산성에서의 마지막 저항을 통해 백제는 그 이름을 3년 동안 연장했다. 1000년이 훌쩍 넘은 옛날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다. 아직 샘이 마르지 않은 우물터. 옛 사람들이 살림을 살았다는 집터. 역사는 그렇게 풍경의 한 조각이 됐다. 옛 성터에 올라 산 아래를 굽어보면 가을 들녘은 온통 황금 물결이다. 예산이 품고 있는 너른 평야는 예산을 대표하는 8경치 중 하나다. 삽교천을 따라 논밭이 즐비하게 늘어선 예산 평야. 예당후의 맑고 풍부한 용수가 그 땅을 적시며 평야는 기름진 쌀을 생산하는 황금 벌판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 올해도 풍년이 들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땅은 허리 굽혀 땀 흘린 농부들에게 풍성한 알곡을 결실로 안겨주었다. 풍요의 땅 예산. 그곳에선 풍요로움이 풍성한 이야깃감이 된다. 돈독한 우애의 표상이 된 의좋은 형제. 그들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예산에서 나고 자란 실존 인물들이다. 아주 오랜 옛날 예산에 사는 이씨 집안에 우애가 두터운 형제가 살았다고 한다. 추수를 마친 어느 가을, 아우는 식구 많은 형님 걱정에, 형은 갓 결혼한 아우 걱정에 제 낯가리의 볕단을 서로에게 내어준다. 준 만큼 다시 받고 받은 만큼 다시 주는 형제의 우애는 옛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이씨 집안 형제의 이야기는 비문에 새겨져 후세에 전했다. 훗날 여행자는 그 옛 이야기를 따라 이곳을 찾는다. 그러나 형제가 오순도순 살았던 마을은 더 이상 그곳이 아니다. 옛 마을은 40여 년 전 저수지를 만들며 시면 속에 묻혔다. 예산을 찾는 여행객들을 유혹하는 예산 팔경. 그 중에 으뜸은 단연 예당호다.
그 크기만 무려 여의도의 4배. 마치 바다처럼 광활한 호수는 예산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된다.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호수를 찾은 여행자는 어김없이 그와 마주친다. 하루 2번 호수를 찾아오는 그는 어부다. 하루 전날 해질 무렵 어망을 던지고 다음 날 아침 해 뜰 무렵 다시 찾아와 거둬들이는 일이 그의 주업이다. 예산 토박이인 어부는 코올리게 시절부터 호수에서 붕어잡이를 하며 나이가 들었다. 전에는 우리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낚시를 가면 대나무 잘라가지고 그게 낚싯대지. 그 낚시 이제 딱 던져가지고 하면 뭐 몇 초 있으면 물었었어. 그 나중에 이제 지렁이도 그때는 왜 이렇게 귀한지 지렁이가 없어서 고기 뱉다가지고 그 내장으로 낚시에 끼어서 오면 그래도 잡혔다고 고기가. 근데 지금은 뭐 그때 비하면 아주 고기가 안 나오는 적이고 그땐 진짜 많이 나왔었지. 예전처럼 물고기가 풍년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호수는 어부의 삶을 이어줄 만큼의 결실을 내주는 고마운 존재다. 오늘 어부가 잡은 붕어는 별미 여행가들의 발길을 잡는 예당호 어죽의 주 재료가 될 것이다. 어부는 해질녘에 호수를 다시 찾아와 내일을 위해 다시 어망을 들이울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의 붉은 빛은 과수원에도 내려앉았다. 80여 년 전 예산에 사과 과수원이 처음 들어선 이래 사과는 예산의 특산물로 이름을 올렸다. 그 빨갛고 고운 빛깔 덕분에 예산 8경에까지 들었다는 예산의 사과는 충청남도 사과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매년 풍성한 결실을 내주었다. 마음마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다. 태풍이 곰파스가 확 이 지역으로 몰아서 이렇게 밑으로 사과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낙과가 돼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사과가 한 3분의 1 이상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가 이렇게 고랑으로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우뚱하게 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은 한 일주일 이상은 그 사과 낙과 이게 밭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낙과 주워서 정리하고 나무 일으키고 하느냐고 올해는 좀 사과 농사 짓기 힘든 해였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그 바람을 이겨내고 사과가 이렇게 커져서 그거는 참 감사해요. 남아있는 사과한테. 황토에 뿌리를 내린 예산의 사과는 황토 사과로 불리는데 당도가 높아 맛이 좋기로는 전국 둘째라면 서러울 지경이다. 한적하게 사과가 익어가던 과수원의 전통 풍경은 요즘 들어 조금씩 바뀌는 중이다. 성윤이 얼굴만 왔네. 얼굴만 왔네요. 와, 됐다. 사과 과수원은 사과를 따고 맛보는 현장 체험 학습장으로 변신했다. 조심히 뜨거우니까. 사과 따러 가자. 직접 수확하고
맛을 보는 과정을 경험하며 어린 아이들은 농부의 수고로움을 알아간다. 이 또한 여행을 통해 얻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아이고 맛있어. 하나, 둘, 셋. 김치. 시내 중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한참 달려간 여행자는 예산과 서산의 경계에 서 있는 가야산과 만난다. 평지에 우뚝 솟아 남북으로 내달리는 형국의 가야산은 봉우린 높지 않지만 산자락은 사방에 넓게 들이운 치마 형상이다. 가야산은 서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 예산의 황금 들판을 보호해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고마운 존재다. 가야산 산봉우리를 따라 덕숭산까지 내려오면 예산 8경의 두 번째 비경인 수덕사에 이른다. 삼국유사에도 그 이름이 올랐다는 수덕사. 옛 건축 양식을 간직한 백제의 고찰은 천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예산을 대표하는 으뜸 명소로 손꼽혀왔다. 유구한 역사 덕분에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예로부터 수덕사는 법력이 뛰어난 고승을 배출한 유서 깊은 사찰이었다. 눈요기를 위해 수덕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그 아래 수덕여관에 들르는 것으로 일정을 잡는다. 구한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최초의 여성 화가 나혜석의 은신처가 됐던 이 여관은 근대 역사의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곳엔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탑돌이만이 남아 사람이 오간 흔적을 풍경으로 새겨놓았다. 그곳에 이르면 누구나 숙연해진다. 나라 사랑의 혼이 서린 충절의 성지 충의사. 윤봉길 의사의 뜻을 기리는 사당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폭탄을 투척하고 순국한 지 80년 남짓.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빛이 바래지 않았다. 예산에서 나고 자란 윤봉길. 그는 장부가 뜻을 품으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며 집을 나섰다.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했던 그의 집은 살아있는 교육장이 돼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곳에 전시된 유품은 순국 후 일본 정부에서 유족들에게 전해온 58점의 소지품들이다. 윤희사의 손때가 묻어있던 그의 유품은 보물로 지정돼 전시관을 지키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그의 정신은 그렇게 예산의 한 풍경이 됐다. 충의사 한켠에는 또 다른 역사가 새로운 풍경을 이룬다.
보부상 유품 전시관이다. 예로부터 장터가 발달했던 예산은 조선 초기부터 보부상들의 중심지였다. 장터마다 돌아다녀야 했던 보부상들은 서해안의 해산물과 너른 들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짐을 메고 다닌 보상. 무거운 짐을 지게로 지고 날랐던 부상. 이곳 예산은 한반도의 마지막 보부상 두령이 살고 있는 곳이다. 전시관 뒷마당에 흥겨운 판이 벌어졌다. 옛날 보부상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놀이판이다. 죽방울이요 죽방울 하늘은 나르는 날거려 땅에서 달리는 철마요 네놈의 팔자가 날들이냐 옹기사려 홍기요 옛 장터엔 옹기장수가 등짐을 져 날랐고 소금을 팔던 총각 보부상도 있었을 것이다. 보부상 중 하나는 집신을 팔며 난전을 누볐고 타령을 부르던 엿장수도 옛 시장의 한 풍경이었다. 옛 고택에도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들었다. 이 고택의 주인장은 추사 김정희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명성이 높았던 추사. 그의 증조부는 서울에 있던 집을 이곳으로 옮겨왔다. 한국의 전통 가옥의 모습을 간직한 추사의 옛집은 이젠 관광객을 모으기만 할 뿐 더 이상 살림살이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추사 김정희. 그는 조상이 묻혀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다는 고택과 그의 몸을 누인 유택은 예산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문화 명소가 됐다. 언제라도 찾아가면 누구나 추사 김정희의 글을 대할 수 있다. 훌륭한 글은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가슴을 울리기 마련이다. 힘이 녹아있는 대가의 글은 여행자의 눈길을 잡는다. 수백 개의 호를 사용했다는 옛 서예가는 수많은 낙관도 유물로 남겼다. 글뿐 아니라 그림에도 능했던 학자. 서화로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그는 현대인의 마음까지 홀렸다. 추사의 글에 마음을 뺏긴 서각장인. 추사는 현대에 이르러 또 다른 멋으로 재창조된다. 추사의 후손에게 탁본을 받아
추사체와 인연을 맺은 뒤 그 글에 반했다는 서각 장인은 추사체를 서각한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다. 옛사람의 글에 반한 그는 반평생 조각칼을 놓지 못하고 있다. 추사체는 파놓고 보면 글씨가 참 정교하고 팔 때는 우스운 것 같은데 파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이 많아. 예, 글씨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그런 저기가 많다. 추사체. 근데 일반인들이 아직 서예가들 걸 파보면 그런 느낌이 벼랑 없어. 종이에 글을 한 장 쓰긴 쉬워도 서각을 한 편 하는 일은 손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 고단한 작업이다. 조각칼을 세심하게 놀려 붓의 흐름까지 고스란히 담아내는 작업을 끝내려면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선비의 기상과 삶의 철학까지 남아있는 명작 세한도. 이를 서각하기 위해 그는 한 달이 넘도록 나무를 깎고 또 깎아야 했다. 시간을 담고 정성을 들여 결실을 얻는 땅. 예산은 대한민국의 6번째 슬로우시티. 시간이 느리게 가는 그곳에서도 가을은 어느새 성큼 다가왔다.